네, 지난 시간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향해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소련군의 공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먼저 석권한 소련군인데요. 과연 이후는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자세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환 박사님, 임철근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1944년 1월 우크라이나 지역까지 진출한 소련군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이 시점에서 양측의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1943년 겨울 이후로 독일군은 이 넓은 전선을 도저히 유지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독일군 수뇌부의 판단이 항상 한 단계 늦어요. 공세가 아니라 수비를 해야 되는데 공세로 나가요. 전선을 축소해야 되는데 지키라고 그래요. 수비가 불가능해지니까 그때 와서 비로소 이제 수비로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련도 판단착오를 계속 했어요. 스탈린은 부분 공세에 집중해야 될 때 전면 공세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면 공세는 이제 무리다. 이제 부분 공세로 가자 했을 때는 힘이 차고 넘쳐서 전면 공세를 해도 될 때였어요. 근데 이분은 운이 좋았던 게 판단착오를 해도 괜찮아진 거죠. 힘이 넘치는데 부분 공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전 전선에서 완전히 새로운 소련의 대반격이 준비되게 됩니다. 요 시점쯤 되면은 독일군은 이제 동부전선 전역에 236개 사단에 490만 이상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독일군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련군은 야전군에 소속된 병력만 480개 사단에 556만 이상의 병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거랑 별개로 스타부카가 동원하고 있는 예비 전력이 또 별개로 있었어요.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이어지고 동부전선에도 1944년이 밝았습니다. 장비와 병력을 충원한 소련군은 이제 만나서는 안 되는 작전이 시작이 되죠. 바그라티온 작전에 어떻게 돌입하게 되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한 군데를 더 거쳐가야 돼요. 1944년 1월 12일에 스타부카는 지베드니고로드 미노노프카라는 곳에 있는 독일군 돌출부를 포위 소멸하고 우크라이나 제1, 2 우크라이나군을 연결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과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 사이에는 코르순 세브첸코프스키라는 돌출부가 나와 있었거든요. 이 돌출부에 독일군 12개 사단이 들어가서 방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개가 연결이 사실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돌출부를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소련은 무려 27개 보병사단과 1,000문의 약포, 370대의 전차를 집결을 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따지면은 우리가 와인병이 있잖아요. 그 앞에 코르크 마개가 막고 있잖아요. 네. 근데 코르크 마개 뽑아버리면은 그 뒤에 와인이 그대로 다 흘러 넘치겠죠. 그 코르크 마개 같은 곳이 코르순 돌출부였어요. 양쪽이 그래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1월 24일부로 소련군은 대공세를 가했는데 독특하게 요 시기쯤에 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날이 따뜻했나 봐요. 그래서 또 라스푸티차가 그러니까 완전히 아비규환의 전쟁터가 돼버린 거죠. 소련군은 정말 피를 갈아 넣는 전진을 하면서 불과 3마일까지밖에 돌파를 못합니다. 엄청난 병력을 소모했음에도. 1월 27일부로 바투치는 이제 본인이 지휘하고 있는 제1 우크라이나 전선군 예하에 창설된 지 얼마 안 된 부대가 있었어요. 다 신병들일 텐데. 근데 그 부대를 앞세웠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총알바지죠. 그래서 이 제2 그것도 보통 다른 사람들은 사람으로 총알바지를 할 텐데 돈이 아까우니까 이 전쟁터에서 이 사람은 전차로 총알바지를 했어요. 전차가 얼마나 많길래. 그니까요. 이 전차군을 앞세워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치열한 전투 끝에 지베드니고로드카 북서부 외곽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해요. 물론 제6 전차군은 거의 다 녹아버렸죠. 이 소련 두 개의 전선군이 결국 코르순 돌출부에 있는 독일군을 완전히 포위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포위된 독일군은 7개의 보병사단, SS 기갑사단 1개, 벨기에 SS 부대 등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항복해라
라고 강요를 했지만 독일군은 결사항전을 다짐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독일군이 어떻게 해서든 이 돌출부에 포위된 병력들을 구하고자 4개 기갑사단을 꾸려서 갔어요. 그래서 스테블레프 남서쪽에 있는 소련군 방어선은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돌파해내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이 포위망 안에 갇혀 있었던 사단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 부대랑 연결을 하려고 사투를 벌였죠. 그 과정에서도 독일군도 많이 전사를 했어요. 예, 남부 코르슨 돌출부에 포위된 독일군은 필사의 탈출을 감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소련군은 이들을 포위 섬멸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2월 17일에 슈테베르만 장군은 이제 영화 같죠. 마지막 식량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보드카 같은 술을 한 잔 마시고 다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돌파전을 감행을 합니다. 그래서 협곡으로 나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걸을 수 없는 부상병들은 다 총으로 쏴서 죽이고 걸을 수 있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 협곡을 벗어나니까 이제 소련군의 포위망을 돌파했다. 그래서 병사들 만세를 부르는데 앞에서 그 당시 눈이 와가지고 눈이 쫙 덮여 있는데 벌판에서 엄청난 군대가 나타납니다. 독일군이 아니라 소련군이었어요. 그래서 무려 소련군 제27군하고 제4근위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단도 아니고 군입니다. 이때부터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실 중장비 다 버리고 나왔으니 뭐 전차를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네. 소련군이 그냥 전차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좁은 데서 나왔으니까 밀집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전차로 밟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는 병사들은 칼로 죽였어요. 그 유명한 코자크 기병대가 쫓아서 칼로 죽입니다. 되게 잔인한 것 같지만 이게 양쪽 다 너무 많이 죽었고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젠 분노밖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니 근데 항복을 하면 그냥 포로로 잡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감정에 그게 살아있는 거죠. 저놈들은 절대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예 목적이 변질돼서 그냥 네. 내가 복수하리라 이 마음만 들끓고 지금 있는 우리가 거군요. 100만 명, 200만 명도 아니고 몇백만 명이 싸우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동안 노가 없어진 군이 몇 개예요. 그거를 보고 사람이 이성적이 된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시신 아마 한 100명만 치워도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도 보면 다 죽이고 싶어질 거예요. 거기다가 독일군은 철수할 때마다 도시란 도시는 다 태우고 그렇죠, 파괴하고 그렇죠.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리고 마을에 있던 아이들은 붙잡아서 베를린으로 보냈거든요. 네, 제국의 신민으로 만들겠다고. 전쟁이 위험한 게 실제 전쟁터에 가면은 적응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적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죽음이 죽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수치로 변하게 되든지 네. 아니면 무감각해지든지. 아마 양측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양측 군대의 모든 군인들은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기자님이야 또 전쟁터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전쟁터에서 적응하는 사람은 이성으로 죽이고 적응 못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죽이고 더 적응 못한 사람은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피바다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걸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자 독일군은 어떻게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뭐 죽이는 소련군도 얼마나 악에 바쳤겠어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코르슨 공방전에서 독일군이 전사 2만, 포로 8천. 그래도 포로를 잡긴 잡았어요. 8천. 3만 정도는 도주하게 됩니다. 많이 도주했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전쟁터에서 싸그리 잡는 법은 없어요. 절반이 죽었다는 건 거의 섬멸이라고 봐야죠. 소련군은 독일군 5만 5천 명을 사살했고 포로 1만 8천 명 가량을 잡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코르슨 돌출부도 격파한 소련 군입니다. 이제는 뭐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 넘어서 진격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 전선에서도 이때쯤 되면은 대공방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연결 작전을 해서 레닌그라드를 해방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다가 2월 5일부로 제3,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우리 MC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침내 니코폴과 크리보의 로그를 향해서 다시 공격을 해서 결국은 돌파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 제6군의 보급기지였어요. 아포스톨로브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곳이 함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써야 될 엄청난 양의 보급 군수품이 소련군에게 다 넘어가요. 그래서 2월 8일부로
제4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치열한 시가전을 벌인 끝에 니코폴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해요. 어찌됐건 2월 말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네프르강 하류에 있는 돌출부 지역들이 전부 소련군에게 함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도네츠 지역이 지금 러시아가 저 도네츠 지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게 저 지역에 철광석이 많아요. 그래서 발전소나 뭐 철광석을 재련하기 위한 재련소가 많거든요. 저 철광석 지대를 소련이 먹은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제6군은 이 전투를 거치면서 4만이나 되는 병력을 잃었고 패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림반도를 향한 전선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던 독일 제17군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된 신세가 된 거고요. 이렇게 독일 육군이 패퇴를 하고 도네프르강 유역에서는 소련군이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독일군이 어떻게 할지가 궁금한데 독일군 또 방어선 형성해서 비슷한 행동 또 하나요? 독일군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웠고 우리도 이 정도 피해를 입고 쟤네도 저렇게나 죽었는데 설마 또 공격하겠냐라는 생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소련군이 소진되고 있으니 아무리 소련군이라도 그래도 라스푸티차 기간에는 공격을 안 하지 않겠느냐. 3월까지는 괜찮겠지. 라고 독일군의 최고사령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만슈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직접 싸워봤으니까 바로 공격해올 거다, 3월부로. 근데 만슈타인의 생각처럼 바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코프가 바투틴, 코네프 그리고 말리노프스키에게 엄청난 전력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 맞서는 만슈타인은 제4기갑군, 제1기갑군의 26개 사단. 근데 말이 기갑군이지 이때쯤 되면은 전차 몇 대 안 남았거든요, 독일군에. 그리고 제89군의 21개 사단, 이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소련군은 독일군의 후방을 강타할 작전 기동군을 또 따로 편성합니다. 듣기만 해도 독일군을 압도하고도 남는 숫자잖아요. 네. 이렇게 기동 타격 부대들을 편성을 해서 공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서서히 소련군이 남하를 하기 시작하죠. 이제 남부 집단군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소련군은 항상 공격을 하기 전에 파르티잔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을 먼저 교란시켜요. 이 파르티잔들이 먼저 내려갔는데 볼히니아라는 지역으로 내려갔어요. 이 볼히니아라는 곳이 어디냐면 당시 우크라이나에 자주국방을 외치던 독립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는 독일군 편에 서서 소련군이랑 싸웠어요. 자기들 나라 세워줄 줄 알고. 근데 독일이 그걸 불허한 거예요. 히틀러 입장에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집어삼켜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일군도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젠 독일군하고도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련군하고도 싸우고 독일군하고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투틴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들어왔던 유명한 소련 장군이잖아요. 이 바투틴이라는 사람이 2월 29일에 3월 공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로브노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슬라부타라는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바투틴이 탄 차량이 지나가는데 요 우크라이나 반란군들이 총격을 가한 갑자기. 바투틴은 거기서 뭐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지만 중상을 입고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42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이어가려면 누가 대체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련도 장군이 없었는지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지 주코프가 내려와서 직접 지휘를 맡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군인을 안 믿어요. 그래서 과도하게 간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믿으니까 지시를 하는 건데 주코프는 그 처신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적당히 빠져요. 하다가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 무리한 명령을 내렸을 때 이렇게 한 100만 명이 죽습니다라고 한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독일은 그래가지고 발터부터 시작해서 유능한 참모총장들이 계속 해임이 됐어요. 나중에 이제 만슈타인도 해임됩니다. 이렇게 되니 뭐 남는 사람이 없잖아. 영웅이 한두 명이지 그렇게 많나? 근데 소련에서 가장 뛰어났던 주코프는
한가하지 않고 빠져요. 그럼 빠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불러요. 그러면 또 어떻게 자기가 해요. 그렇게 스탈린의 무리한 명령을 전혀 거부하지도 않고 너무 또 무리한 거는 또 안 하고 근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잘림으로써 안 하고 뭐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스탈린이 주코프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결정적인 차이인데 히틀러한테 주코프가 없어요. 오히려 바닥바닥 대들다가 멋있게 대들다가 이제 여러 명이 가시고 주코프는 끝까지 살아남게 되죠. 그래서 주코프는 스탈린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나름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작전 계획을 바꾸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바투틴이 준비해놨던 계획대로 대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독일의 남부 집단군을 두 쪽으로 쪼개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쪼개는 거를 너무 쉽게 성공을 합니다. 이게 주코프의 능력인지 아니면 독일군이 이제 쪼개지기 직전이었는지 뭐 둘 다였다고 봐야 될 텐데 독일군도 이제는 거의 저항을 못해요. 특히 원래 우크라이나로 왔던 남부군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질 떨어지는 군대였거든요. 독일군 중에서. 천하의 독일군도 사실은 가장 정예사단이 없으면 옆에 있던 좀 이런 2, 3류 사단들이 순식간에 약해지고요. 같은 부대에서도 고참병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제거되면 전투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주코프의 도끼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주코프가 이렇게 반으로 절단하려고 할 때 첫 번째에는 무려 48시간 만에 100마일의 중심이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타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폴란드와 남러시아 사이에서 독일군 남부 집단군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주코프의 도끼질로 독일 남부 집단군이 거의 양분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후 전투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부로 코니에프가 이끄는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새벽에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독일군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의 수준으로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뭐 방법이 없죠. 발표하죠. 독일군이 무참하게 짓밟혀버립니다. 그래서 소련군은 고르니 티치카강 일대에서 우만까지 진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만이 함락이 되면서 소련군을 부그강이라는 곳에서 막아보겠다는 히틀러의 생각은 물거품이 돼버린 겁니다. 3월 11일부로 소련군은 전속력으로 부그강을 향했고요. 불과 48시간 만에 정면 800km에 걸쳐서 도하 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독일의 전선은 이제 모길레프 포돌스키에서부터 스로키까지 전부 쪼개져서 분할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각계격파죠. 그래서 독일 제1, 2기갑군은 우익이 북서쪽으로, 제8군의 좌익은 남쪽으로 각각 밀려서 쪼개져 버립니다. 이제 제대로 아예 반을 갈라버렸네요. 이러면 이제 추격해야죠, 소련. 맞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로 스탈린은 제2 우크라이나 전선군에게 서남쪽으로 진격해서 소련의 국경에 다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29일부로 만슈타인은 그 타이밍에 또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전차들을 정말 누룽지 긁듯이 긁어 모아서 반격을 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제1기갑군이 원래 소련군은 저렇게 제1기갑군을 가둬놨는데 얘네들이 도망갈 거면 분명히 남쪽으로 도망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남쪽의 방어를 강화시켜 놨었어요. 포위망에. 그런데 1기갑군이 서쪽으로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코프 입장에선 큰일 났죠. 저 못 잡으면 자기가 형벌대대 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선면을 하려고 4월 중순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제1, 제4 전차군 다 긁어와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1기갑군을 놓칩니다. 그래서 4월 12일부로 타르노폴 일대에서도 독일군이 포위돼 있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앞서 말씀드렸던 1기갑군이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이 타르노폴에 있는 독일군이라도 선면을 하자라고 해서 여기를 포위하고 있었고 이들을 구하려고 다시 SS 기갑사단들이 갔는데 여기서는 소련군이 이들을 격퇴합니다. 그래서 타르노폴은 5일간의 격렬한 시간전 끝에 결국 함락돼 버립니다. 남부 전선이 거의 무너지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루마니아 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남쪽에서 독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계속 서진해서 루마니아로 들어가는 건데
이때는 이제 루마니아 쪽을 이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가 병력을 많이 줬어요, 독일군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 쪽을 치면은 이 독일만 가지고 이 많은 병력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쪽 병력을 빼야 되는데 루마니아로 치고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에 우리 위원님이 잘 설명하신 그 전황을 보면은 만슈타인이 천재로 천재는 맞아요. 그래서 이 방어 편성하고 이런 능력은 세계 최고예요, 진짜로.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로 전황을 바꿀 수 있냐는 거죠. 만슈타인이 뭐 어쨌든 저쨌든 현장에서 네가 나를 선제 공격으로 내가 잘 받아치면 된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전선에서 보면 지금 독일군이 포위된 게 몇 번이냐고요. 그러면 그걸 구출하러 들어가잖아요. 뻔한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적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투 현장에서의 주도권보다 중요한 게 상대방이 한테 끌려가게 되는 시스템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두 번 성공은 하지만 이제 섬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의 붕괴가 점점 빨라집니다. 3월 6일에 제3 우크라이나 전선군이 대공세를 시작해서 13일부로 드니프로강 전체가 소련군에 떨어집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셔도 아시지만 사실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차이 엄청나는데 그래도 지금 이거를 3년째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일주일 만에 떨어졌다는 거죠. 9일에서 10일 사이에는 흑해 남쪽인 니콜라예프, 오데사, 오차코프가 차례로 함락됩니다. 이거는 지금 드네프르강 하구가 뚫려서 서쪽으로 가서 루마니아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3월부터 이어진 소련군의 공세로 이 시점쯤이 되면 독일군 10개 사단이 경멸되고 8개 사단이 해체되었습니다. 60개 사단이 병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역이 지금 소련군에게 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히틀러는 마지막 남아있던 독일의 주코프 만슈타인을 해임시켜버립니다. 불과 지난번에 실수했잖아요. 저는 이래서 이제 비로소 히틀러가 정신을 차리고 철수를 시키고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방어를 잘하자라고 갔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았거든요. 만슈타인을 해임했습니까? 사실 요 시점쯤 되면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전체 전선에 있는 모든 독일군을 철수시켜서 독일과 소련의 원래 방어선까지 그냥 물렸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서 방어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서 모스크바에서 너무 멀어져서 진격해오는 소련군들을 요격했으면 그래도 장군들이 아직은 네. 독일이 우세했거든요. 그 마지막 희망을 스스로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만슈타인의 원래 의견 자체가 방어선을 뒤로 물리자는 거였어요. 네. 근데 히틀러가 절대 사수. 근데 상황을 보니까 전투가 진행되니까 만슈타인 의견처럼 됐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남겨놓습니까? 네, 절대 지도자 입장에서는 내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 의견이 맞았어. 그럼 꼴 보기 싫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삼국지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독재자 앞에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잘난 척하지 말라고. 그렇죠. 맞으면 죽고 틀려도 죽는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독서전의 1등 공신이 히틀러가 돼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소련 팀이었군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모든 게 히틀러 탓하는 건 잘못된 거고 네. 그 사람을 정신병자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모는 건 잘못하는 건데 사실 이쯤 되면 이제 리더 전체주의의 독재자가 붕괴될 때 하는 모든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사실 주코프가 독일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스탈린은 얘까지 없애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참는 거고요. 독일은 얘 없애면 딴 애 쓰면 돼. 이렇게 하다가 다 날려버리게 된 거죠. (1944년) 초 소련군은 압도적인 전력 격차를 바탕으로 코르순 돌출부에 있던 독일군을 격파한다. 이후 소련군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루마니아 방향으로 진격하면서 독일의 동맹국들을 전쟁에서 이탈시킨다. 한편 히틀러는 소련군이 남부 우크라이나 방면으로 계속 진격해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소련군은 독일 본토를 향하며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고 이를 위한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하게 된다. 이 시점쯤 되면은 네. 독일의 겔렌 장군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 외국군 정보 분석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보사령부 또는 정보본부의 수장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날카롭게 정보 분석을 하거든요. 네.
여러 차례 보고를 올렸어요. 소련군이 중부 집단군을 뚫고 유럽으로 진격해 올 거고 철도망을 이용해서 라스푸티차에 휴식기 없이 장기 공세를 가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공격해 올 곳은 프리페트, 드니에스트 사이의 넓은 틈을 이용해서 돌파 공격을 해올 것이다. 라고 거의 정확하게 이 정도면 신들렸어요. 제가 볼 때는. 무당도 이것보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당시 히틀러는 소련이 소모되고 고갈되기만을 너무도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안 믿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히틀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꿨으면 이게 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물론 과거에 if는 없지만 이러다가 이제 가히 베를린까지 오겠어요. 근데 이미 이때는 정상적 판단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네. 일단 본인 스스로가 너무 과부하가 걸렸고 그다음에 약이 너무 센 거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게 이미 정상생활 요즘 의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그 당시 히틀러한테 처방된 약들은 지금 다 처방 못하는 약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뭐 손 벌벌 떨고 하니까 이미 정상적인 판단하기는 틀렸다고 봐야죠. 여기서 갤렌이 정확한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틀러는 그걸 믿지 않고 기존의 북부 집단군, 중부 집단군, 남부 집단군을 온전시킨 상태에서 그 방어선을 지키자고 합니다. 이게 지금 벌써 몇 번째 실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집단군조차도 이미 자기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협력 방어하면 되지 않냐. 북부 집단군이 위험하면 중부에서 도와줘. 남부 집단군이 위험하면 중부에서 도와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발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기동 방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넓어서 이미 제공권 다 빼앗기고 뭐 병력도 없는 상황에서 북부가 중부 지키고 중부가 남부 지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소련은 이제는 전면 작전이 아니라 두 집단군 영역에서 동시에 전면 침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추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아직은 소련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소련군은 그 안에 파르티잔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어요. 사실 독일군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부, 중부, 남부 집단군이 서로 지원하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적이 완전히 알고 있는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는 전략적 두뇌도 소련군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밀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독일도 야 쟤들은 또 밀겠지라고 생각할 때 야 우리도 이렇게 무식하게 밀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서 밀자라는 생각을 드디어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갤러 장군의 안을 히틀러가 거부했던 게 야 소련 애들이 이런 짓을 할 리가 있냐. 지금까지 하는 거 봐라. 전 전선에 걸쳐서 동시에 밀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소련도 진보한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가만히 보면 독일군의 심각한 착각이 뭐냐면 소련군이 발전한다는 걸 자꾸 놓쳐요. 그리고 발전의 속도를 놓쳐요. 네.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언제까지 바보 입안 취급할 거냐. 자, 그래서 내린 결론이 독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 중부 집단군을 밀어내고 들어가자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소련군의 손아귀에 벌써 들어가 있고 네. 이제 남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살짝 돌출돼 있는 데다가 독일군의 주력이 모여 있는 중부 집단군, 소련군이 공략을 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격투기를 할 때, 주먹 다짐을 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척추로 니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빠그라뜨리면은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작전명 빠그라티온. 끝나는 거 아닙니다. 히틀러의 척추를 빠그라뜨려라. 빠그라티온 작전이 이제 이 빌드업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 네. 작전의 핵심은 지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전선에서 북부와 남부에 마치 대공세를 가할 것처럼 보여가지고 독일군을 묶어놓고 중부 집단군을 포위 소멸하기 위한 엄청난 전략을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에 가시 같았던 중부 집단군을 제거해서 벨로루시로 전력을 집중하겠다. 그런 전략을 기획을 하는 거죠.
요거는 연합군이 이제 프랑스로 상륙하는 오버로드 작전, 그러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병행해서 실시될 예정이었어요. 동부전선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독일군의 주력 부대인데 바그라티온 작전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작전 네. 준비는 어떻게 되나요? 소련군의 안토노프 대장은 연합군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이제 오브로드 작전이 5월 31일부로 개시될 것이다 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네. 그 시기에 이제 독소 전선은 한 2,000마일 정도 되는 광전면이었어요. 근데 이 중부 집단군이 방어하고 있는 곳은 엄청난 늪지대를 전방에 두고 그 뒤로 계속 종신방어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문제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부 집단군이 민스크를 중심으로 소련 쪽으로 돌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소련군은 그 밑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와 남부를 어떻게 견제시켜 놓으면 이 중부 집단군은 포위에서 뒤를 잘라가지고 소멸시키기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는. 그래서 소련군은 일단은 일시적으로 방어를 준비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 작전이 수립되는 4월까지 소련군에게는 방어선 구축 지시가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전선에 있는 독일군은 계속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소련군이 뭐 하는지. 소련군이 계속 땅 파고 참호 짓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군 입장에서 보고가 올라가겠죠. 소련이 드디어 소모되었다. 이제 방어로 전환하는구나. 라는 보고가 이제 올라가고 스타부카에서는 명령 하나도 전부 손으로 써서 수기로 내립니다. 무전을 통하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지휘관도 다 바꿉니다. 그래서 5월 20일부로 이런 작전 계획이 수립이 되니까 스탈린이 이 작전명을 우리가 바그라티온이라고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바그라티온이 나폴레옹을 무찌른 러시아 장군의 이름이거든요. 또 스탈린의 고향 출신이에요, 그 장군이.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을 따왔나 봐요. 그래서 완전히 진짜 처참하게 복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다진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작전이 진행되면 그 작전 전에 양측에서 기만, 정보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죠, 정상적인 군대라면. 그래서 소련도 독일군이 7월까지는 공격이 없을 것이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온갖 기만과 역정보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겔렌 장군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도 소련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모스크바에 심어놨던 간첩으로부터 첩보를 들어요. 소련이 지금 2개의 작전 보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코베 르보프 축선으로 해서 바르샤바로 공격, 중부 집단군을 포위 소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트 지역, 북쪽이죠. 발트 지역과 남부 지역에서 공세를 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첩보원에 따르면 스탈린은 발트와 남부 지역을 선택을 했다. 당연한 역정보죠. 요게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소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중부 집단군 자리로 들어온다는 건 이거 놀라운 판단도 아니고 역사상 끊임없이 반복됐던 네.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국과 북한이 전쟁한다 그러면 들어올 루트가 뻔하잖아. 10만 명이 땅굴 파고 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오는 길 뻔해요. 허를 찔러서 우크라이나 남부로 들어왔다고 쳐봐요. 네. 거기서 들어와서 다시 독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 소련군의 이동 능력이라든가 보급 수송 능력 감안하면요. 그 사이에 중부군, 북부군 다 와서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못하고 스스로 정해놓고 소련군 이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충수를 떠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그냥 믿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살군대 다 지켜야 돼. 네. 한 채의 땅도 양보할 수 없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전쟁터에서 가장 참혹한 바보짓은 전부 거기서 나와요. 한 채의 땅도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그라티온 작전 직전까지 왔는데요. 독일군은 철저히 오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소련군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진행합니까? 5월 22일부터 23일에 스탈린은 이제 작전 회의를 열었고 공격 목표가 민스크다. 민스크 동쪽에서 독일의 중부 집단군을 포위 소멸해라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독일군을 기만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하기 전에 먼저 카넬리아 지역을 통해서 북쪽에 레닌그라드 북쪽을 돌파하는 작전을 먼저 실시를 한다. 그래서 핀란드도 이번 기회에 전쟁에서 이탈시켜 버린다.
라는 계획까지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획은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뒷받침할 철도망 본인들이 다 때려 부셨죠. 사보타주 해가지고 철도가 못 가요. 그래서 작전 일시가 계속 늦춰져요. 이때쯤 되면 이제 주코프와 바실렙스키의 불철주야 했던 노력이 뭐냐면은 부대 재배치였어요. 독일군을 속이려고 일부러 어디에는 전차 조금 갖다 놓고 중부 집단군 정면에 40몇 대 일부러 갖다 놨었거든요. 다른 데 막 몇천 대, 몇백 대 이렇게 갖다 놨다가 이거 다시 다 재조정해야 되잖아요. 철도는 부셔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이 물동량을 재조정하는 게. 그래서 점점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그 판단 근거가 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내가 역사를 답습하자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을 봐야 되는 건데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진군할 때 기본 루트가 이 길이에요. 돌아올 때도 이 길이에요. 기만 작전, 그 2,000km, 3,000km를 어떻게 돌아와? 그냥 빠른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길이라고요. 지금 소련군이 400만이 넘는 병력이 세 개 방향으로 진격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루트를 따라 들어온다는 건 뻔한 노릇이에요. 그럼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철도 얘기, 도로 얘기 하셨지만 사실 누가 그랬는데 나폴레옹이 진군할 때하고 이때하고 그런 시골길이나 이런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근데 독일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게 한 번 있었어요. 바르바로사 작전 시작할 때 히틀러가 큰 소리 뻥뻥 쳤잖아. 나는 나폴레옹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근데 날짜까지 안 틀리고 똑같이 실수를 했거든. 그거는 나폴레옹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전 유럽에서 군대를 모으는데 그 시간에 못 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달라진 게 없었던 거야. 이러면 이제 기만이니 속임수니 기동이 네. 다 필요 없어요. 당시의 지리적 이런 모든 요건으로 봤을 때 그냥 그 길로 오는 수밖에 없어라는 게 물리적 과학적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폴레옹이 야 이제 알겠냐? 이렇게 그러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몰라서 그래. 아유 약간 히틀러는 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기만이었어 그거. 내가 당신하고 같은 날짜 안 정한다고 얘기한 거 기만이야. 이렇게. 이 시점에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일어나죠. 그렇죠. 6월 6일부로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에 상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월 9일부로 드디어 소련군의 양동 작전이 개시가 됩니다. 카넬리아 지역에 핀란드군의 방어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병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공군까지 동원해서 핀란드 전역을 폭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폴란드군의 방어선이 드디어 붕괴가 되고요. 21일에는 핀란드군이 이제 못 버티겠으니까 독일에게 지원을 요청했겠죠. 그래서 독일군이 지원을 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소련 21군이 방어선 돌파에 실패하고 격퇴당하게 됩니다. 예, 북부전선 핀란드 쪽에 양동 작전이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인데 중요한 거 독일군 총지휘부 상황 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일 때가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히틀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와 독일군 국방부 총참모부는 소련군의 대공세가 중남부, 즉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가장 믿고 있었던 히틀러의 소방수죠. 그 지독한 낙치주의자였던 발터 모델, 우주방어의 대가잖아요. 이 사람을 북우크라이나 집단군 사령관으로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는데 중부 집단군이 방어하고 있는 코벨이라는 지역에 제56 기갑군단이 있었어요. 이 56 기갑군단을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중부 집단군 입장에서는 이제 차포가 다 떼인 거죠. 그럼 후방에서 올 부대라도 있어야 되는데 독일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예비 전력인 제4군과 제3기갑군도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같이 보내버립니다. 그쪽이 주공이 될 거니까 당연히 부대들을 몰아 넣은 거죠.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면 작전의 자율성이라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중부 집단군 사령관에게 너희들 앞으로 오는 소련군은 양동 부대니까 절대로 속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은 퇴각할 필요가 없어.
반드시 사수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반드시가 어딨어요? 전투에서, 전쟁에서. 아니면 어떡해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부 집단군은 차포 다 떼인 상태에서 본인들보다 수십 배 이상 더 우세한 소련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6월 14일부로 독일의 전 집단군 사령관을 다 불러 모아서 히틀러가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여기서도 계속 보고가 올라와요. 지금 중부 집단군 앞으로 엄청난 수의 소련군이 몰려들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이 아니다. 공세가. 보고를 계속 하는데 안 들어요. 아니야. 우리 판단이 맞아. 분명히 갈라치아 쪽으로 올 거야.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으로 올 거야. 너희들 말은 다 틀렸어. 왜냐?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으니 뭐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부 집단군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 시점까지 살아있는 유일한 이유는 소련군의 철조망이 파괴되어 있고 소련군의 트럭이 모자르고 그것 때문에 살아있는 건데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944년 소련군이 실시한 대반격의 서막 바그라티온 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과연 소련군의 기만 작전은 끝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히틀러는 언제쯤 내가 정말 잘못 판단했구나 라고 깨달을까요? 다음 시간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 1944년 서부전선의 연합군은 오버로드 작전의 일환으로 노르망디에 대한 기습 상륙을 실시한다. 소련도 이에 호응하기 위해 독소 전쟁 최후의 대반격인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한다. 그러나 티거 전차를 앞세운 독일군의 막강한 저력에 소련군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독일의 중부 집단군은 더 이상의 탄약과 식량도 남지 않은 상태가 돼서야 항복을 결정한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까지 제압한 소련은 베를린으로 가는 길목을 뚫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데 나치 독일의 숨통을 끊어라. 바그라티온 작전 3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